안녕하세요. 크립토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무래도 이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우리나라 신한은행에서 슈퍼솔, 이게 솔이 그 은행 앱입니다. 애플리케이션에 코인 지갑을 탑재하겠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사업 공고를 냈습니다. 이제 업체 선정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신한은행에서 디지털 자산 지갑 구축에 나선 것은 올 하반기 디지털 자산 기본법 2단계 입법 논의를 겨냥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용역을 통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토큰화 증권, STO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실물 연계 자산 등 디지털 자산 시장 확대에 대비해서 전통 금융 계좌, 기존에 있었던 소울 계좌에 디지털 자산 지갑을 그대로 붙여넣겠다. 라는 구상입니다. 관계자는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올해 내에 본격 개발에 들어갈 계획이다. 최근 출시한 슈퍼솔에도 탑재할 예정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실제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말로만 하고 제스처 하는 척만 한다라고 생각이 되실까요? 당연히 사업을 실제로 구체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실제 행동이 나서고 있는 거고, 사실은 하반기 입법 논의를 하겠다. 지금 법 통과 아직 전이거든요. 근데 왜 굳이 지금 업체 선정하고 연내 본격 개발하겠다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사실요, 이게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민간 기업들은 어찌됐건 뭐 국가의 금융위에 뭐 입김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지만 어쨌든 민간 시중은행이지 않습니까? 법이 통과된 후에 시작 뛰어들면 경쟁사에 이미 다 뒤처져요. 그 어떤 기업이든 사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신한은행도 먼저 선점하려고 지금 법 통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시간 문제면 먼저 튀어나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사실은 혹시 금융권에서 일해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은행 관계자 또는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등. 사실은 제가 조금 과장합니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새로운 거, 혁신, 튀는 거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과장한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 복잡한 거. 막 특히 이제 통제 바깥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거 튀지 마. 이게 핵심이거든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같이 일해 보시면 이거 아는데요. 이분들의 말이 아니고 행동이 벌써 요 정도까지 나왔다라는 얘기는 그냥 제가 해석을 해드립니다. 정말 하기 싫었지만 정말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이미 확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런 사업 공고가 이미 떴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가상자산,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는 지금 코인이에요. 코인이 법인 시장에 개방이 됐습니까? 뭐 이제 아주 일부 됐지만 개방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 무슨 얘기가 또 나오냐? 거래소 한 개에 은행 여러 개 붙입시다. 그 이제 어디입니까? 업비트는 뭐 K뱅크, 뭐 코인원은 저 카카오뱅크 은행 딱 하나당 계좌 이렇게 열어줬었잖아요. 요거 좀 여러 개 은행 좀 우리 다시 좀 여러 개 은행 붙입시다. 심지어 요 밑에 보시면 그 증권사 계좌 연동까지도 거론이 돼요. 이게 뭐냐면 먹거리인 거예요. 지금 줄을 코인 쪽에 안 되면 미래 먹거리 싹 다 뺏기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뭐 스테이블 코인, 이거 국경이 있습니까? 코인이요? 뭐 인터넷을 막지 않는 이상 이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미래에 돈줄이 가서 그러니까 물줄기가 흘러오는 그 방향에 먼저 가서 지금 기다려야 되는 거. 이 보수적인 기업들, 은행들,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하나은행, 뭐 농협, 저 뭐 우리은행이 지금 계좌가 없어요. 거래소. 그러니까 야 나는 왜 이거 빼는 거야? 이거 불공평한 거야. 소비자들한테 선택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지금 대놓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처음 나온 얘기도 실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하반기에 점점 순차적으로 어쨌든 개방이 되겠죠. 지금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이게 지금 밥그릇 싸움 벌써 지금 치열하게 칭칭칭 하는 겁니다. 냄새는 이미 맡았죠. 그리고 이제 눈치만 보다가 주요 은행 증권사들이 지금 다 뭐 했습니까? 심지어 그 우리나라 5대 원화 거래소 업비트, 비썸, 코인원, 코빗, 여기 고팍스는 뭐 옛날부터
지금 이 지분 매입 다 지금 경쟁적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특히 어디? 두나무, 업비트. 법이 통과가 되기 전일 때, 그리고 지금 가격 한참 안 좋을 때, 이럴 때 싸게 지분 사는 거죠. 저 뭐 고점에 물리면 힘듭니다. 아무리 뭐 돈 많은 기관이어도 물 밑에 작업이요. 눈치는 보면서도 할 거는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저질러 놓고 이제 뭐 법률의 해석을 저기 네이버 파이낸셜이 막 기다렸다가 저기 두나무랑 그 지분 계약하던가요. 일단 지르는 거예요. 일단 지르고 뭐 거기서 뭐라고 하면 그때 가서 얘기하는 그 정도로 지금 급합니다. 사실은 그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뽑을 수는 있지만 입법은 국회의원이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내버려 두고요.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잖아요. 국회의원 뭐 늦게 내년에 만듭시다. 우리가 아닙니다. 올해 합시다. 기다리고요. 민간 기업들은 그냥 자기 할 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투자자도 마찬가지죠. 하락장이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손 놓고 맨날 껄껄껄 맨날 땅이나 치고 있는 게 아니고 저분들이 저 다 각자 할 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할 일 하면서 기다리면 좋겠다. 이거는 비트코인 샤프 비율이라고 해서 위험 대비 수익률, 그러니까 고점이나 저점의 주요 지표로 이것을 사용을 또 하는 여러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밑에 빨간색 짝대기를 하나 그었습니다. 요 선에 닿았다 거의 바닥입니다. 요 선에 지금 이제 닿냐 마냐 살짝 위입니다. 살짝이 지금 수치로 치면 샤프 지수가 마이너스 20을 찍었는데요. 현재의 수준은 딱 보셔도 2015년 요때 찍었죠. 2018년 말 19년 초 요때 한번 찍었어요. 그 다음에 22년 말 그리고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요게 뭐 더 떨어지냐 덜 떨어지냐 얼마나 지나갈 것이냐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부터 계속 꾸준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훌륭한, 쉽게 말하면 효율 높은 투자가 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의 이게 극단적인 비관 구간이다.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졌었다. 이 정도면 쉽게 말하면 시장의 관심이 비트코인 완전히 차갑게 식었다라는 의미다. 매수를 고려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접근해라. 바닥은 어딘지 모르겠다. 지금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이렇게 그냥 표현한 거예요.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생각납니다. 모두가 탐욕에 눈이 멀 때는 좀 두려워해라. 모두가 두려워서 겁을 덜덜덜 떨 때는 욕심을 좀 내라. 이 얘기가 저는 좀 생각이 납니다.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프리미엄이 무려 47일 연속 음수를 기록합니다. 사상 이제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김치 프리미엄이 있듯이 미국의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있는데 이게 5월 19일부터 한 달 반 넘게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특히 위험 회피, 코인 회피, 이제 심리가 안 좋고 비트코인 ETF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투심이 위축됐고 요걸 말하는 거죠. 사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제 코인 시장은 다른 점이 너무 많지만 미국에선 이미 다양한 뭐 현물, 뭐 아니면 뭐 지수, 선물, ETF 상품들이 넘쳐납니다. 물론 더 많이 이제 승인될 거고 미국에서는 지금 기관들이 실은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고속도로 뚫어준다 이 얘기를 계속 드리죠. 지금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대비했을 때 미국의 이제 코인, 크립토 그 거래량이 당연히 압도적으로 크겠죠. 저기 유럽보다도 훨씬 큽니다. 우리나라 한국은 대부분 일반 투자자들이 그래서 이제 다수를 이루고 있겠죠. 미국의 투자자분들은 그리고 그래서 뭐 ETF도 있고 하니까 코인도 하고 주식도 이렇게 동시에 겹치는 투자자도 당연히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 매크로 자산으로 실은 이렇게 자리를 잡았죠. 그 중에 뭐 코인베이스로도 사겠지만 뭐 ETF, 뭐 블랙락, 뭐 많죠. 뭐 피델리티 등등 모건 스탠리로 사기도 합니다. 제가 얘기를 왜 드리냐? 미국에서 지금 마이너스 이제 코베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란 얘기는 미국발 대형 호재가 나와 준다면 싹 다 뒤집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게 7월은 좀 모르겠어요. 근데 8월 또 늦어도 9월 전 3분기 내에 이게 반드시 큰 게 터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제 직감이기 때문에 뭐 근거를 대라. 근거는 이제 제가 계속 얘기 드리죠.
자, 뒤쪽에서 또 얘기 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 이거예요. 60일 무료 통행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효과가 명백하네요. 호르무즈 통행량 원래는 하루 10척 다녔는데 48척 다니더라. 뭐 한 5배 급증하던데. 제가 그리고 봤을 때 여기서 제가 원유 가격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 계속 드렸죠. 유가가 중요한데요. 호르무즈 통행량 대비했을 때 현재 원유 가격의 하락이 더 커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뭐 유가가 120달러까지 넘었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파괴가 됐어요. 그 통행량이 안 되니 이게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많이 치솟다 보니 수요가 꺾였었고요. 그다음에 이 오펙에서 실은 그 기름을 팔아야 되는데 공급을 해야 그러니까 팔아야 이게 돈인데 이걸 자꾸 못 팔고 이렇게 있었으니 지금 갑자기 순식간에 공급량을 동시에 늘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투심이 많이 꺾였어요. 많이 꺾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 곧 있으면 더 기름값 낮아질 텐데 지금 굳이 넣어야 돼? 뭐 다음 달에 넣지만 지금 사람들의 이 투심이 이게 지금 세 가지가 동시에 겹치면서 원유 유가가 생각보다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쨌든 뭐 원유나 가스 운송 회복 조짐이 나오고 있죠. 미국의 호위하에 있는 항로를 통한 지금 이제 회복이 되고 있고 실제로는 그리고 자동 식별 장치, 레이더망을 끄고 다니는 것들은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그 통계치에 잡힌 것도 아니에요. 그런 배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상당수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쉽게 말하면 지금 긴장감이 있죠. 여기 지금 길에 어디에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와라. 일하는 이쪽으로 와야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서비스 비용, 보험료 내고 가야지 않겠니? 지금 이거 절대 포기 안 할 겁니다. 지금 전 세계 각국의 선박들이요. 요 호르무즈 60일간 최대한 우리나라도 이제 거의 다 배를 빼냈지 않습니까? 최대한 많이 통과를 시키느라 분주합니다. 이게 또 60일 뭐 지나고 어떻게 또 될지 모르거든요. 시티 이제 은행에서는 브렌트유 60달러를 전망합니다. 올해 연말까지. 60달러면 전쟁 전후로 사실 그냥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지금 그러니까 그 전망을 원유 가격 전망을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공급 과잉 우려를 제시했던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등의 진영에 합류합니다. 시티도 이거 펀더멘탈 요인이 다시 효력을 발휘한다. 해상 운송 흐름이 정상화되고 있는데 중국 구매자들은 여전히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분들 옛날부터 몰래 또 이렇게 했던 그 배들도 있거든요. 어찌됐건 실물 원유 시장은 급격히 약화가 됐고 재고의 감소폭도 예상보다 훨씬 적었다. 한마디로 유가가 많이 떨어질 거다라고 지금 다 말을 바꿨어요. 지금 주요 이제 투자은행에서 바꿨습니다. 불과 한 달, 두 달 전만 해도 유가가 120달러를 유지할 수 있다. 골드만삭스 제가 그 보고서 썼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는 60달러? 그냥 반토막으로 말을 쓱 바꾸네요. 골드만, 모건 스탠리, 시티은행에서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불과 3주 전이었습니까? 6월 중순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연준에서 FOMC 케빈 워시 처음으로 했잖아요. 그때 매파 본색 드러내면서 난 물가를 잡을 것이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유가가 60달러까지 폭락을 하면 반토막이 나면 계속 금리 인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 동결하고 인하 기회를 찾지 않을까요? 이게 저는 그려지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의 나라 뭐 배럴당 100달러 안 와닿죠. 지금 뭐 2,000원 그 리터당 우리나라 그 휘발유 가격 있죠. 2,000원이 내년 되면 1,400원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느끼는 정말 피부로 느껴지는 가격 아닙니까? 실제로 이거 발표했습니다. 오펙 플러스라고 있어요. 오펙 그 중동 석유 국가에 뭐 러시아나 저희 뭐 알제리 같은 나라 몇 개 들어가 있는데 여기 소속 7개의 국가가 5개월 연속 석유 생산량을 실제로 늘렸습니다. 하루 18만 8천 배럴 더 늘린다라고 하는 계획을 전망을 했다. 사실 이 오펙에서 탈퇴한 국가 있습니다. 아마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아랍에미리트가 그냥 나 이제 안 해 하고 나가버렸어요. 근데 오펙에서 원유 생산량 3위 국가였습니다. 여기 안에. 그 다음에 오펙에 지금 소속이 된 이라크에서요. 나도 여기 나가고 싶어라고 계속
어떻게 보면 협박하고 있어요. 이라크는 원유 생산량 오펙 기준 2위입니다. 왜 이렇게 나가려고 할까요? 아니 지금 원유 더 팔고 싶은데 그거 막혀가지고 지금 곡간이 비었고 지금 돈 쓸 때 많은데 자꾸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오펙의 여전히 대장이거든요. 아니 제가 못 팔게 하니까 짜증나네 하고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나가버린 거예요. 이라크도 나 진짜 안 한다. 근데 이제 살살 달래야 돼요. 이라크 나가지 말고 잠깐 일단 앉아보시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유 더 생산량 증액할 수 있게 내가 해드릴게. 지금 이렇게 지금 어르고 달래고 있는 거예요. 중동 산유국은 지금 1순위 외화벌이가 어디서 옵니까? 원유 수출밖에 없잖아요. 이게 계속 억눌려 왔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UBS다, 시티은행이다, 아까 골드만삭스다 내년 공급 과잉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잘 또 이제 해협에서 뭐 이렇게 유조선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이제 항로 이탈하면 이란에서 드론 당연히 또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요건 감안하셔야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초지일과 똑같았어요. 유가를 낮춰라. 금리도 낮춰라. 지원금 돈 풀고 감세하고 은행 규제 완화해서 예전에는 연준에서 막 돈 찍어가지고 그 QE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 아니에요. 미국의 시중 은행들을 통해서 규제 완화해주고 얘네들이 미국 국채 사게 하고 대출을 늘려서 유동성을 늘리는 구조로 이미 계획을 다 짰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됐었죠. 뭐 때문에? 유가 때문에. 이란 전쟁 때문에. 그 중요한 지금 첫 번째 퍼즐을 맞춰주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조금 꺾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60일 MOU. 빌드업해서 이거 이제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져야 뒷단에 하나하나씩 실행이 되는데 이제 실행하지 않겠습니까? 이란이 재밌습니다. 뭐 호르무즈 통행료, 중국 같은 우호 국가에는 통행료를 할인해 주겠다. 노골적인 차별을 시사합니다. 주중 실제로 이란 대사가 호르무즈 통행료란 말 안 씁니다. 서비스료 반드시 거둘 것이다. 제가 볼 때 이거 실제로 전 실제라고 봅니다. 우호국엔 특별 대우하겠다. 그러니까 최대 고객 VVIP 중국한테는 당연히 뭐 배려를 할 수밖에 없겠죠. 미국은 당연히 어떤 요금도 불가하다. 이게 이제 최대 쟁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가요. 가만히 보니까 이건 그냥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고요. 파워 게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호르무즈를 사실상 이제 장악할 것이냐, 누가 여기 주인이냐, 맹주냐, 지정학 게임이 되고 있죠. 그래서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 선거 전후 S&P 500 지수 이제 미국 주식이 되겠죠. 수익률을 봤더니 뭐 좀 일정한 패턴이 보입니다. 2010년, 14, 18, 22년 선거 전 6개월을 봤더니 주가 지수 마이너스 7.3%, 선거 전 마이너스 4.4%,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거의 18%였는데 선거가 끝나고 12개월,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1년 동안 플러스 평균입니다. 15.6%, 플러스 10%, 플러스 17%, 2018년 그 트럼프 일기였죠. 22년도 플러스 13.4%.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 중간 선거라고 하는 게 이제 소위 뭐 이제 거의 그 대통령 6년 차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하다. 또 이제 뭐 여당 야당 뒤집힌다. 또 정책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돼서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져서 뭐 시장에 반영이 됐다. 선거 후에 이렇게 지금 주식도 오르는데요. 코인은 얼마나 더 오를까요? 코인은 사실 오른 게 없잖아요. 뭐 선거 전에 지금 뭐 올랐습니까? 떨어지기만 주르륵 좀 뭐 한 제가 기억하기에 저는 1년 반 내내 지금 흘러내린 것만 기억나거든요. 불꽃이 튀어줘야죠. 불꽃이 튀면 저는 더 크게 타오를 수도 있겠다. 크립토퀀트 주기영 대표가 이런 얘기합니다. 비트코인은 다음 랠리 할 때는 1조 달러 이상의 신규 자금이 필요하다. 몸집이 많이 커졌다. 저는 여기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근데 1조 달러를 되게 큰 금액으로 지금 여기에서 뉘앙스가 그래요. 신규 자금이 옛날보다 많이 필요해. 근데요, 다시 얘기를 드리지만 엔비디아가요. 지금 5조 달러 시총이 넘습니다. 애플 4.6조 달러, 구글 4.5조 달러, 마이크로소프트는 3.3조 달러죠. 코인을 전체 싹 다 합쳐보면요. 지금 2.3조 달러도 실은 안 돼요. 엔비디아 하나보다 더 작습니다.
이게 자산이 맞습니까? 법도 아직 통과가 안 됐고요. 몸집이 작아도 너무 작아요. 비트코인 1.2조 달러입니다. 이게 뭐 디지털 금이라 지금 뭐 체면이 말도 아닌 거죠. 여기에서 지금 1조 달러라고 하는 금액은 제가 볼 때 사실 그러니까 전체로 놓고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전 이번에 입법이 안 돼도 전 된다라고 보지만 안 돼도 1조, 2조 달러 정도는 충분히 들어옵니다. 반면에 법이 통과가 된다? 이제 고속도로 뚫리는 거죠. 그러면 저는 코인의 시가총액이 지금 뭐 2조 달러, 2.3조 달러인데요. 이게 저는 10조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지금 올해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내년, 내후년까지도 전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4년 주기라고 하는 게 시총이 이렇게 점점 커지면 의미가 없어요. 4년 주기가 의미가 있었던 것은 코인의 시총이 지금의 100분의 1일 때요. 그때는 비트코인 몸집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게 이제 절반씩 줄어드니까 엄청난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은 글쎄요. 뭐 그렇게 저는 뭐 크진 않겠다. 그걸 억지로 맞추는 것 같은 누가 그냥 엘리트들이 그냥 은행들이 그냥 여기 지금 입법을 준비한 뭐 이제 바쁘니까 뭐 저는 일단은 그렇게 봅니다. 라울 파리 예전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4년 주기가 아니고 5년 주기 사이클이다. 그리고 올해 2분기에 꼭지를 찍을 것이다. 혹시 그 기억나십니까? 보기 좋게 틀렸죠. 근거가 있었어요. 뭐 비즈니스 사이클, 유동성 사이클, 뭐 제조업 ISM 지수를 통해서 과거에 이렇게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보기 좋게 틀렸죠.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를 계속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 라울 팔이 여전히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페닉스 했겠습니까? 여전히 수익 코인 많이 들고 있습니다. 뭐 NFT도 있고 뭐 비트 뭐 솔라나 조금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수익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꼭 예측을 맞춰야만 저는 돈을 버는 게 아니고 한번 본인이 크게 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겠죠. 뭐 이제 경험도 많이 쌓였겠죠. 2013년에 처음 비트 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신념을 끝까지 유지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거는 보통 어려운 건 전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폴리마켓에서 올해 2월 달만 해도 클래리티법 통과 확률이 82%였거든요. 저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인으로 얼마 벌었냐? 2조 원을 넘게 벌었다. 이게 이제 알려진 이후에 이 법 통과 확률이 39%까지 최저치를 한번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내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헤스터 피어스라고 아시죠? SEC 현직 의원입니다. 이분이 내부자죠. 그리고 이분이 변호사 출신이어서 제가 2018년부터 이분이 SEC 위원으로 계셨던 건 제가 압니다. 크립토맘이라고 이제 친화적인 분이었죠. 2000년도부터 SEC에서 입사해서 일했다라는 것은 제가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자님 덕분에 저 공부를 하거든요. SEC에 이분이 변호사로 이미 취임을 했었어요. 그때 폴 애킨스 밑에서 일했습니다. 이분이 아마 곧 있으면 하반기에 이제 SEC 위원으로 은퇴하시고 어디 이제 법대 교수로 간다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를 드리면 이분은 내부의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누구보다 빠삭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시장 구조법 있잖아요. 올 여름에 상원 통과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원 전체 표결하면 나머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통과되면 그냥 통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 사인하고 뭐 이제 합치고 이건 있습니다. 그 절차는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뭐 폴리마켓 돈 걸고 베팅하는 사람들은 뭐 80%에서 뭐 40%까지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는데 이 크립토맘 헤스터 위원은 여름이면 여전히 저는 옵티미스틱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긍정적으로 본다. 헤스터 위원은 법의 내용과 절차에 포커싱을 맞춘 거예요. 지금 내용을 다 받고 절차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물론 윤리 규정이 쉽진 않네. 하지만 여전히 낙관적인 지금 이걸 보는 거고 시장 참여자들은 스캔들에 주목하는 거예요. 야 코인 야 대통령 2조 원? 야 이게 되겠냐? 윤리 조항? 너 같으면 이거 통과해 줄 것 같아. 이거에 이제 주목을 하는 거죠.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넓게 한번 보려고 노력을 해 보시면 소음은 소음이죠. 스캔들은
스캔들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뭐가 더 중요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54년생 캐시 우드 우리 누님이자 할머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We believe. 항상 이분은 표현에 believe란 말을 써요. 전 이런 낙관론자 그리고 중꺾마 하시는 분들 전 respect 하는 게 있어요. 어찌됐건 이분이 뭐라고 하냐. We believe Bitcoin has bottomed. 비트코인은 이미 바닥을 찍었다. 그리고 매우 변동성이 큰 업트렌드 상승을 재개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분의 예측이 무조건 맞습니까? 틀린 적 되게 많아요. 2022년에 거의 평생 먹을 드실 욕을 아마 그때 다 드셨다라고 봐요. 그때 뭐 혁신 ETF 뭐 어마어마한 폭락이 있었고요. 어찌됐건 이분의 말하는 대로 예측이 다 못 맞춰요. 아까 라울팔도 못 맞췄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아는 거는 있어요. 라울팔은 2013년에 비트코인 처음으로 샀었고요. 이 돈나무 언니는 2015년 좀 늦으셨죠. 비트코인 400개 삽니다. 근데 돈나무 언니가 제일 쌀 때 샀어요. 평단이 $250. 그때 기준 30만 원입니다. 거의 뭐 바닥에서 샀죠. 2015년 말에 이거 400개는 본인 개인 돈으로 산 거고요. 2015년 말에 회사 펀드, 아크 펀드로 비트코인, 그때 그레이스케일 신탁 상품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요때 또 이제 많이 샀다가 작년 2분기인가요? 이때 전량 매도했다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개인 보유보는 400개 여전히 지금 들고 있어요. 뭐 팔았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비트코인 400개 들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예측보다 중요한 것은 신념이고요. 신념이 굳어지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는 우리는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추정할 뿐이죠. 그리고 태도입니다.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엄청난 방대한 조사를 했겠죠. 그리고 뭐 지식만 있어서 안 되거든요. 경험치가 많이 쌓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차피 이기는 거예요. 어차피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뭐 난다 긴다 옆에서 소음 막 집어넣고 뭐 자꾸 이상한 얘기하면 휩쓸리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분은 휩쓸리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만 그러냐? 아니죠. 톰 리, 뭐 피터 틸, 일론 머스크가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욕을 또 얼마나 하겠죠. 제가 뭐 처음에 스페이스X 뭐 로켓을 재사용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비웃음을 받았는지. 돈나무 언니, 트럼프 대통령도 저는 마찬가지로 봐요. 이분들의 말을 보기보다는 이분들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방향을 봐야 된다. 그 방향성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코인으로 딱 치면 죽음의 계곡을 넘었던 4대 천왕은 그러니까 위기를 죽음의 고비를 사실 뭐 여러 번 지났죠.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 뭐 어떤 사람 도지코인 어떤 사람 뭐 아발란체 뭐 캔톤코인 뭐 등등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4대 천왕 위주로 가져가시면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또 한 명의 제가 좋아하는 뭐 VC죠.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팀 드레이퍼가 비트코인 1000개 팔았다더라. 이 소문이 지금 떴거든요. 저는 근데 그 본능적인 직감이 있어요. 이거 누가 보도했을까라고 봤는데 보기 좋게 제 예상대로 또 아캄이었어요. 아캄은 온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인데요. 퍼드 전문이라 보시면 돼요. 이 뒷단에 이제 소위 말하는 엘리트 자금 싹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드레이퍼가 비트코인 1000개 판 것 같은데 드레이퍼가 뭔 소리야? 내가 판 거 아닌데. 난 손도 안 댔는데 지금 무슨 얘기야? 난 여전히 25만 달러. 이것도 웃겨요. 팀 드레이퍼가 이 비트코인 25만 달러 갈 거라고 이거 언제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나신 분 계십니까? 이거 2017년에 예측한 거예요. 25만 달러 왔습니까? 2017년 이래로. 9년째 안 오고 있는데요. 팀 드래퍼는 그러면 실패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예측이랑 관계가 없어요. 지금 이 아캄 얼마나 이 뭐랄까요 야비한지 한번 보십시오. 팀 드래퍼하고 물음표 하나 붙여놓은 거예요. 드래퍼 맞아? 근데 이렇게 물음표라는 것은 추정 신뢰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틀려도 난 몰라. 난 뭐 아니면 말고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속으시면 되겠습니까? 팀 드래퍼는 2014년도 경매 실크로드 때 3만 개 샀거든요. 이때 632달러, 이때 200억 투자하신 분인데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2011년인가? 4달러에 4만 개 샀어요. 이때 3억 투자했습니다. 근데 보기 좋게 2014년 2월달 마운트 곡스
그때 해킹돼서 전 4만 개 다 분실합니다. 4만 개 다 날렸는데 바로 5달 후에 같은 해입니다. 비트코인 3만 개를 지금 몇 배입니까? 150배 비싼 가격 주고 3만 개 삽니다. 하나로 이게 거의 200억이에요. 3억을 날렸는데 불과 5달 후에 150배 비싼 가격으로 200억을 지릅니다. 비트코인 3만 개. 이거 지금 아직도 안 팔고 있는 거예요. 악한 분석업체 이런 데 속으시면 되겠습니까? 꼭 이럴 때 꼭 이렇게 나와요. 예전에 이 악함이 뭘 했었냐? 독일 정부 뭐 그때 마운트 곡스 뭐 또 뭐 지금 물량 이제 나온다더라 시장에. 퍼드 지금 드레이퍼 등등 이 퍼드가 여기가 근데 그렇다고 거짓말만 하는 데는 아니고 진실을 얘기해요. 근데 10개 중에 1개 정도 이상한 얘기가 꼭 섞습니다. 뭐 이거 좀 이제 주의해서 보시면 좋겠고. 돈나무 언니보다 지금 훨씬 비싸게 샀잖아요. 돈나무 언니 $250 주고 샀는데 지금 이분은 $632니까 2배도 훨씬 넘게 비쌌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돈나무 언니 400개 샀지만 이분은 3만 개 샀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평단이 중요합니까? 수량의 깡패란 얘기를 제가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벤자민 코엔 뭐 이분은 4년 주기 사이클 여전히 좀 그 의견을 견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재 비트코인 하락장이 지난 3번 대비해서 조금 순한 맛인 이유는 좀 덜 떨어진 이유는 그 꼭지 가격 있죠. 비트코인 작년 10월 그 하락장이 시작했을 때 가격이 그 유포리아가 아니었다. 환희 극도의 환희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이제 뭐 마이너스 한 뭐 53% 정도 고점 대비 떨어진 거다. 사실은 그래서 더 허탈하고 아쉬운 거죠. 뭔가 오를 것이다 했는데 쑥 그냥 그 전에 누가 이제 밑에서 이제 러그풀을 한 거죠. 저는 이게 의도적 폭락을 당연히 유도했다. 지금 법이 없는데 이거 해도 처벌이 어려워요. 그렇죠? 다 의혹에 불과합니다. 폭락을 뭐 유도했는지 뭐 이게 뭐 아니라고 쳐도요. 이제 확실한 건 뭐냐? 억지로 누르면 더 많이 누르고 누를수록 더 많이 팍 튀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부동산 규제 또 지금 뭐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냥 객관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동산 규제를 아무리 많이 하고 대출 규제하고 뭐 토호제를 묻고 하면 뭐합니까? 서울 수도권 지나면 그동안 못 올랐던 게 한꺼번에 더 튀어 올라갑니다. 아닙니까? 저는 코인도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코인이라고 하는 게 지금 미국에서 규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삿바 싸움을 치열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미 파악한 우리나라 그 보수적인 은행, 증권사, 뭐 금융위원회도 국회의원들도 이제는 만들어야겠네. 이젠 법 만들어. 이젠 들어가야겠네 하고 지금 삿바 싸움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뭐 트럼프 대통령, JP 모건 결국에 뭐 한다? 전 타협 당연히 하는 거예요. 지금 윤리 조항 이거 가지고 티키타카 하고 있죠. 제가 볼 때 지금 예전에 SEC에서 16개 코인 찝어줬던 기억 나십니까? 저는 그 코인들 지금 줍줍하기 나쁘지 않은 뭐 시즌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어찌됐건 믿음이 있는 분들만 사는 겁니다. 뭐 아무거나 뭐 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느 순간 더 튀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모건 스탠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초대형 기술주, 미국의 기술주에서 자금 이탈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증시가 역대 최고가 경신하는데 제약이 따를 수도 있겠다. 아까 중간 선거 전에 뭐 이제 S&P 500 지수 뭐 그래도 다 이제 한번 좀 조정을 받았었죠. 현재 시장은 늘어나는 AI 자본 지출이 실질적인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이거 돈 벌 수 있는 거 맞아? 이거 지금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금리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제 막 회사 채권 끌어다가 뭐 스페이스X다, 뭐 오픈 AI다, 뭐 구글이다, 뭐 메타다 돈 엄청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 호재 선반영으로 지수가 정체된 상황에서 대형 기술주에 몰렸던 자금이 광범위하게 이탈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대형 호재가 필요한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금이 이동함에 따라 기술주 중심의 상승 동력이 좀 다소 약화가 되고 있고 소형주 차익 실현, 함께 수익성이 확실한 AI 애플리케이션 수혜주, 주변에 있는 다른 주식으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 얘기가 아닙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언급합니다.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보고요. 아직 우리가 바라고 있는 주식 시장에서 코인으로 지금 자금이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기술주에서 비기술주로 이동하는 거예요. 뭐 우리로 치면 뭐 조선이나 뭐 방산이나 뭐 원전이나 뭐 2차 전지, 뭐 아니면 헬스케어, 미국에서는 헬스케어, 아니면 뭐 소비재, 우량한 기업인데 이제 AI 말고 이제 다른 든든한데 그쪽으로 뭐 미국에서 이제 금융주 이동을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주식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엄청 올랐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선수들은 이미 많이 빠져나왔다라고 솔직히 전 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빠져나올 겁니다. 선수들은. 그럼 누가 들어갈까요? 후보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거래가 폭발하는 거예요. 이제 B2 하겠죠. 지금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선수들은 여기서 빠져나가서 저는 뭐 10억 벌었으니까 집에 가겠습니다라고 하겠냐고요. 저는 안 할 것이다. 이들이 수익을 실현한 걸 가지고 그러면 다음 우리 코인으로 따지면 비트로 돈 벌면 그다음 이더리움, 뭐 솔라나, XRP 요즘 좀 가격 낮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순환매가 예전 코인도 일어났던 기억하시죠? 그게 지금 미국 주식에서 일어나고 있다. 저는 이게 조금 더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환매도 이제 몇 번은 좀 돌아주고 그 다음 갈 데가 없으면 어디로 갈까요? 비기술주에서도 수익이 실현이 되면 그때 비로소 코인에 한번 눈을 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코인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줘야 된다. 그래야 사람이 눈길이 가지. 예를 들면 클래리티법이 마침 상원 표결이 통과가 됐다. 유가가 진짜 앞에 이제 육자가 오래 유지가 된다. 연준 의장에서 이제 뭐 금리 동결하면서 비둘기적인 멘트를 한 번이라도 날려준다. 이러면 코인 가격이 저는 오를 수 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낙수 효과인데 저는 뭐 3분기는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4분기까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저 이제 주도주, 저 미국 주식에서, 한국 주식에서 이 순환매들 일어나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그때 조금 올라있지만 여전히 저평가라 생각하는 코인이 될 수도 있겠다. 뭐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까지 계속 우량 코인을 사서 모으시면 무조건 이긴다가 아니고요. 이길 확률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쌀 때 많이 사고 비쌀 때 뭡니까? 많이 팔면 되거든요. 그때까지 최소 돈이 없어도 포기는 지금은 좀 아니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바닥 지표들이 지금 보이거든요. 지금은 포기할 때는 아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